안녕하세요. 책꿈 한글학교 이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교실을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는 것의 매력, 또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잇에 온갖 자기의 소원들과 사연들을 적어서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요. 서울의 그 남산에 가시면 남산타워 그 옆에 보면 젊은 연인들이 수없이 많은 열쇠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놓고요. 열쇠를 거기에 이렇게 묶어놓고 열쇠를 남산에 던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 그렇게 지속되기를, 누구도 열어버릴 수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소원들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머니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건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좋긴 한데 하루 정도는 아이들에게서 자유롭길 원한다. 지금 어떤 분은 집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차가 좀 오래됐는데 차를 바꾸면 좋겠다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저 많은 포스트잇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숙제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해피 패밀리라고 좀 쳐봤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쳐봤더니 정말 많은 사진들이 이런 종류의 사진들입니다.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사진,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웃고 하는 것들을,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아이에게 키스하는 장면, 아빠가 아이를 목에 이렇게 목등을 태워서 가는 장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손잡고 다정하게 가는 장면. 근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사진을 찾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이들, 이제 다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혹은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사진을 찍는 분들이 보기에는, 혹은 찍힌 사진들에 보니까 다 큰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은 별로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과 행복하게 가정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시한부 행복인가?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가 발견했던 거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장성한 아들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들과 통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엄마는 꽉 막혔어. 아이고, 이제 연세 드신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었어도 서로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저 아이가 말하면, 우리 엄마가 말하면, 얘기가 통하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는. 30이 넘는 아들에게,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버지 알죠? 저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 부모님요. 물론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나 사춘기에 됐을 때나 혹은 이제 대학에 갔을 때나 장성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서도 저 아이가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모님, 그리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자녀들을 보는 그런 가정이요. 야,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적어도 마음 하나는 참 건강해. 야,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지,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인지, 야,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올곧은 품성을 가졌는지,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면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성취하는 그런 자녀가 우리 자녀라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즐기고요. 지금 유치원 때, 지금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에 가서 학교 때뿐 아니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늘 배우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도전하는 것들을 겁내지 않은 자녀.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 야, 저럴 수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책꿈 한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하는 도전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어떻게? 진짜 그런 가정이 있을까?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부모님들이, 다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요.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친구 부모님들은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중학생들이 벌써 그런 얘기해요.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답이 자존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그러는데요. estimate, 그 측정하다, 측량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오는 단어인데 나를 어떻게 측량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서 오는 거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자아를 가꾸고 건강한 사회를, 특별히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혹은 또 정신의학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그 차트, 정신과 차트들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셀프-이스템에 문제가 있다. 자존감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보시면 자존감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평가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이 자기를 뭔가를 성취하며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이 자기 조절감이에요. 자율성이 사라지면요,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방 청소 내가 일어나서 나 이거 좀 치워볼까 하고 할 때는 되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해고놓고 나면.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일요일날 쉬는데 뭐 그것도 좀 안 하냐고 이런 얘기해가면서 할 때, 자녀에게 방이 이게 돼지우리냐 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방을 억지로 치운다면 그 억지로가 되면 자존감은 무너지죠. 자기 조절감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가정에 자녀들은 자기 안정감이 없죠. 전쟁터에서 쫓기면서 목숨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정감이 없겠죠. 전쟁터 같은 삶을 살거나 혹은 그런 가정에서 있을 때 자기 안정감에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 자기 효능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정감이 모였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서 자존감은 높이고 관계는 튼튼히 하고 지적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연구들이 그 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례들에서 그런 것들을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하고 또 그 부모님들을 대하면서요,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제가 함께 일하던 그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일이죠. 엄마는 학원의 선생님인데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아이는 정작 내 아들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1년이면 적어도 2차례 혹은 3차례 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저기 지방에 살면서도요, 1년에 2번, 3번은 그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청계천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청계천변에 중고 책방이 쫙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박스 해가지고 책에 짐들을 가득 싣고 집에 와요. 그렇게 와서 아파트에 오면 그 책 박스들을 거실에 쭉 이렇게 박스 채 놓습니다. 그걸 꼽아 놓을 만큼 책꽂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책을 많이 사오니까요. 근데 그렇게 박스 채 놔두면요, 그 개구장이 성적도 좋지 않은 그 아들들이 박스에서 계속해서 책을 갖다 읽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아요. 가끔 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말 눈빛도 흔들리지 않고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 저는 저희 아이들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들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책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둘째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큰 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잘 됐을까요? 네, 그럼요. 아주 멋지게 자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독서실에, 그리고 또 그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소식들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요,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관계가 튼튼해지고 당연히 지적인 능력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를 좀 나눌 얘기는 책 읽어주기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럼 과연 그 책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이제 저희 책꿈 한글학교에서 책 읽기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주제, 특별히 앞에 두 가지 주제는요, 10시간, 20시간을 얘기해도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정말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기의 힘은요,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이 싹트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0살 먹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5살 된 사춘기 내 딸이 부모님을 멀리 할까요? 부모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런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렇다라고 고민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을 종종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이와의 아이 컨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설거지 하느라고 바쁘고, 음식 해주기 바쁘고,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긴밀한 그런 아이 컨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갑이고 아이는 을이에요. 아이가 어딜 나가서 놀겠습니까? 7살짜리 애가 자기 혼자 나가서 시간을 즐기겠어요? 무조건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나이까지는 엄마에게 의존하고, 엄마는, 아빠는, 이 아이는 엄마랑 관계가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벌써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방지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요,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책 읽기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이가 느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 주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걸까? 이 내용이 어떤 걸까? 야, 이 그림 멋있지 않니? 야,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이럴 때가 있었어? 계속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들을 계속 아이와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책 읽기 엄청 잘하고 뭐 우리 선생님들처럼 능숙하게 하거나 뭐 구연동화를 잘할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캐나다에 사니까 한글 책뿐 아니라 영어 책도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영어학원 원장 15년 하다 왔거든요. 여러분,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내 영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영어 책 읽어주는 걸 주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는요, 아이에게 책에 대한 관심,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발음은요, 살다 보면 여기서 발음 좋은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캐네디언들, 발음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으니까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책 읽어주기의 첫 번째 힘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교류가, 교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은 그 책 안에 글이 있고 또 그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책들은 그림이 되게 많지요. 그걸 통해서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영상물들이잖아요. 핸드폰, 컴퓨터.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핸드폰을, 유튜브를,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빠지는 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체물이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지 마, TV 그만 봐, 이건 굉장한 고문입니다. 아니, 지금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할 것을 주면요, 아이들이 책 읽기에 재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 물론 여전히 핸드폰이 훨씬 재밌어요. 컴퓨터가 훨씬 흥미롭죠. 그럼에도 저걸 안 하더라도 이거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인문학적인 책들을 읽으면요, 인격 형성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책들은 대부분이 인문학적인 요소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예절을 배우고 관계를 익히고요, 역사를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책 읽기의 세 번째 중요한 힘은요, 어휘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캔자스 대학에 있던 두 교수님들이 중요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어린들의 일상 경험 속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차이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대학에 이제 부설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유치원에 4살 아이들, JK 아이들을 관찰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뚜렷한 차이들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성장했을 때, 10살이 됐을 때요, 똑같은 아이들을 추적해서 또다시 그런 관찰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을 갖게 됐죠. 아니, 뭘까? 왜 저런 차이점들이 나타난 걸까? 성별인가? 재정적인, 가정에 이렇게 돈이 많고 적음인가? 부모님의 교육일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다른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42가정을 뽑습니다. 그 캔자스 지역의 42가정을 특별히 세 부류를 뽑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군에서 몇 가정,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근로를 하시는 가정에서 몇 가정,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부모님 몇 가정에서 42가정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과 양해를 구하고 계속 방문해가지고 그 가정들의 비디오를 찍고, 그분들이 이 아이가 듣는 데서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가 접하게 되는 그 대화들과 그 말들을 다 녹화를 하고, 녹화한 것들을 다 타이핑을 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7개월이 됐을 때부터 2년 6개월 동안요, 만 3세가 넘어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아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들을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1300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한 아이의 그렇게 그가 듣게 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3가지 종류의 말을 부모님들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질문.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형아, 누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질문. 두 번째는 긍정 혹은 칭찬. 와, 우리, 야, 잘 걸었다. 이렇게 하는 칭찬 혹은 긍정이요. 세 번째는 금지. 그거 안 돼. 아, 뜨거. 만지면 안 돼? 보니까 세 부류의 그 가정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건 동일했어요. 가난하든 교육이 좀 적든 많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고, 아이를 칭찬하면서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의 차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가정 형편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점이 뭘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들려주는 어휘수가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3살이 좀 넘었을 때니까요. 그렇게 4년을 자라오면서 아이들이 들은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전문직 부모님의 가정에서 아이가 듣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2살, 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그런 어휘를 굉장히 스스로 말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듣는 어휘수가요, 전문직 가정에서는 4,500만 단어를 듣고요, 근로자의 가정에서는 2,600만 단어를 듣고요, 생활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1,300만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년을 살면서 전문직 부모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1300만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들려지더라는 거죠. 이 차이를 해결해 보려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이 차이를 알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전문직 부모님의 그 가정에서 아이가 듣는 단어의 차이는 3,200만 단어지요. 이 3,200만 단어의 차이를 좀 해결해 주려면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쌤이 1초에 10단어씩 900시간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 줘야 그 차이가 겨우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초에 10단어 정도는 당연히 말하시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사실 이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의 차이에서 4살 때 차이가 10살이 가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오히려 사실은 그 차이점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통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에는요. 기본어휘라는 게 있습니다. 5,000개 정도가 된다고 우리 학자들은 조사하는데요. 사실은 이 5,000개만 있으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거의 문제가 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어가 어렵다 하지만 5,000단어만 외우면요. 저 사람 되게 영어 잘한다라는 수준만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조사를 해보면 1,000단어면요.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단어 정도만 알면 뭐 바디랭귀지를 조금만 섞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본 어휘가 5,000단어고요. 공통 언어가 추가 5,000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 학교를 간다든지, 뭐 여러분이 뭐 교회나 성당을 가신다든지, 뭐 어떤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공통 언어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지만 조금 특별한 것이 5,000단어. 그러니까 10,000단어 정도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귀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할 때,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일상생활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혹은 뭐 어떤 생물학적인 뭐 어떤 기계에 관한 뭐 어떤 특별 용어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학습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건요, 희귀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희귀 단어를 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는요, 희귀 단어가 거의 없어요. 희귀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장 확실하고 쉬운 수단은 뭘까요? 책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귀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문직 가정에 아이들이 4,500만 단어를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많이 들었던 추가적인 단어는 뭐였을까요? 전부가 희귀 단어였죠. 책 읽어주기의 네 번째 힘은 그래서요, 그 단어 수가 많아지면 독해력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지식 습득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 좋은 책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 오늘 사실 비디오를 특별히 만들어서 아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인데요. 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만 해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마이너스 영향력을 제거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물통이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요. 금방 물 차겠죠. 그래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 밑독이 깨져 있다면, 옆구리나 혹은 밑에 어디가 깨져 있다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될까요? 다 새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요, 혹시 마이너스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마이너스는 TV, 컴퓨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영상 매체들이죠. 핸드폰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지금 TV가 있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주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독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책 읽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책 읽기 시간을 정해서요, 책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나 열심히 해야지. 그냥 하려고 하면 지나고 나면 급한 일에 계속 밀려가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읽어주시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내가 되는 대로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정해진 시간만큼은 다른 급한 게 있더라도 이게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 나중에 학원 보내시거나 과외를 튜터링을 하시거나 어떤 것 하시는 것도요,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5년간 학원 원장했던 사람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어떤 학원도요, 어떤 추가적인 시스템도 어렸을 때 책을 읽는 아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몇 살까지요? 13살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번에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같이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확실한 건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살다 보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책 읽기가 중요하고 좋다는 거 몰라서 때려 못 하셨습니까? 하다 보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죠. 저희 책꿈 한글학교에서는 이런 운동들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좀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일도 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혹은 아빠들끼리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누시면 지치지 않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슬로우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책 읽기 교실은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7시에 사실 30-40분 정도 시간을 같이 할 거예요. 줌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할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저희 카톡방에 매주 화요일마다 링크를 올려드리면 거기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책 읽기 교실 운영을 통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아이들이 느끼고, 혹시 어머니랑 하시다 보면 벌써 얘가 3살, 4살, 7살 돼서 책 읽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 읽기 교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해주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이게 일종의 어린이 북클럽입니다.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혼자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명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책 읽기 북클럽들을 하는 이유거든요. 어떤 책들은 이미 우리 아이는 개인적으로 읽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읽은 책을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훨씬 더 깊이 책을 보는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화요일마다 시간을 갖는 가장 사실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이 좋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시고요. 그렇게 하다 조금 지치시거나 아이가 조금 실증을 내야 하면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이 책 읽기 교실을 통해서 또 재미를 좀 다시 일으키고, 하다 보면 내가 좀 지치고 살다 보면 또 내가 힘들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새로운 또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들을, 정보들을 서로 또 나누고, 그렇게 계속 해가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